서울의 번화가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지독한 행정적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 임원들이 형광등 아래 모여 앉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긴급 호출을 받고 경제 안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이번 긴급회의의 목표는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기업들에게 외환 해지 비중을 즉각, 그리고 대폭 늘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청사 밖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이라 불리던 1480원 선을 무참히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중순, 원화 가치는 8개월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 정부는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이 살얼음판 같은 회의를 소집해야만 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기업들이 힘들게 번 달러를 선물한 계약을 통해 매도하면 당장 시장에 풀리는 달러 공급이 늘어날 거란 계산이었죠.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면 중요한 충격 흡수 장치가 되어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극심한 변동성을 잠재워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차관은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환율 불안이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고 국가 성장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호소했죠. 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고충에 직업적인 공감을 표하긴 했지만 3시간 동안 이어진 치열한 협상 내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해지를 늘리는 건 단순한 애국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기 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복잡한 경영상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은 즉각적인 확약 대신 내부 검토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금쪽 같은 달러를 내놓기 싫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달러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는 훨씬 느긋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의 금융 전략가들도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냉정한 데이터가 2025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 시장의 충격적인 움직임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11월 말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무려 537억 4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전달 기록된 443억 달러에서 불과 한 달 만에 21%나 폭등한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돈을 저축한 게 아니었습니다. 밀려오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파도에 맞서기 위해 방어벽을 쌓듯 필사적으로 달러를 사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식 회의가 끝나자 산전수전 다 겪은 한 임원이 창가에 서서 광화문의 화려한 불빛을 내려다보며 어두웠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수년 전 겪었던 섬뜩할 만큼 비슷한 상황을 기억해냈습니다. 정부의 읍소가 결국엔 훨씬 더 가혹하고 강제적인 기업 개입으로 변질되었던 그때를 말이죠. 1997년 외환 위기의 기억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회의실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신뢰가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죠. 그때도 시작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국가 생존이라는 깃발 아래 그룹 전체를 강제로 뜯어고치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빅딜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많은 기업주들에게 그것은 평생 일군 업적을 송두리째 내놓아야 하는 항복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깊게 박혀 있어서 오늘날의 경영진들조차 극심한 환율 변동성 속에서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지금 달러를 풀었다가 나중에 국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 정부가 더 큰 희생을 강요하러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1997년 LG그룹은 반도체 사업을 현대에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기업 역사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죠. 당시 120여 개의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서슬퍼런 국가의 압박 아래 조직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업계 원로들에게 이 기억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고난의 장부에 적힌 선명한 경고장입니다. 한편 2025년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12월 17일
환율은 장중 한때 1,482원을 찍으며 고통스러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전날보다 5원이나 높게 거래를 시작했지만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뿐이었습니다. 기존 대책으로는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깨닫자 오후장에는 공포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함이 극에 달하자 정부는 결국 더 공격적인 2차 비상금융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해 외환 건전성 제도의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은행들이 자본을 운용할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2026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외국환 은행과 국내 지점에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75%에서 200%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를 가장한 전술적 후퇴였습니다. 은행들이 달러를 강제로 팔아야 했던 제약을 일시적으로 풀어준 것이죠.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갑작스러운 자본 이탈 시 은행이 생존할 수 있는지 진단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특정 기간 동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자본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이 규칙이 오히려 은행들로 하여금 달러를 더 움켜쥐게 만들어 달러 품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길 기대했지만 환율은 야속하게도 무서울 정도로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가운 무관심 속에 이 광경을 지켜보며 원화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잠시 주춤하는 기색을 보일 때조차 한국 원화는 주요 통화 중 유독 눈에 띄게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달러 흐름과 국내 통화 움직임 사이에 이 커져가는 괴리는 시장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가 총 외환 보유고는 무려 4,3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한국은 공식적으로 세계 10위권의 외환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 밑으로 곤두박질 쳤던 1997년 위기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실타는 무려 20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중앙은행과 통화당국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고 금융 안정을 지키기에 충분한 대외 지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전체 숫자만 보는 것을 멈추고 그 준비금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을 뜯어보니 외환 보유액의 약 90%가 실제로는 국채나 회사채 같은 유동성 증권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예치금은 전체 자산의 겨우 10%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금이나 특별인출권으로 채워져 있었죠.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준비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이런 다양한 증권을 얼마나 빠르고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나 되는 증권을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패닉에 빠진 글로벌 시장이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준비금의 절대적인 규모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바로 이 즉각적인 유동성 부족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단기 부채 상환일은 닥쳐오는데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바닥나 있었으니까요. 오늘날의 시장은 이 과거의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 보유액이라는 발표에도 투자자들의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까지 동원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이례적인 조치조차 제한적이고 실망스러운 결과만 낳았을 뿐입니다.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65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방식은 국민연금이 변동성 심한 오픈마켓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중앙은행에서 직접 빌릴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주된 목적은 연기금의 달러 매도 여력을 크게 늘려서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이론적으로나마 안정시켜보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정교한 금융기법과 전략적 확장에도 환율은 요지부동으로 높게 유지됐고 이는 원화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부의 단순한 구두 개입이나
대기업 총수 소집만으로도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 말에 이르자 규제 완화든 연기금 동원이든 기업 호소든 그 어떤 약발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완전한 소진 상태에 도달한 듯 보였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없다는 건 이제 투자자들이 단순한 수급 조절만으로는 정부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더 이상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쌓아두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들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달러를 사모으면서 국가 전체의 외화 공급을 말려버리는 내부적인 유출을 가속화시켰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는 기업들의 이런 개별적인 결정이 지극히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모여 시스템 전체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변동성이 큰 세상에서 원자재 수입이나 해외 공장 운영, 그리고 국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 달러가 꼭 필요하다고 항변합니다. 금융기관들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자신들의 최우선 책임이라고 주장했죠. 각자의 입장에선 논리적인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에서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막기 힘든 자본 이탈을 촉발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공격적인 해외 주식 투자 확대를 문제 삼으며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증권사들에게 날선 경고를 날렸습니다. 투자자들을 환율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는 무시한 채 당장의 수수료 수익에만 급급하다고 질타했죠. 금감원장은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해당 기관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강력한 경고가 있자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주던 현금 지원이나 수수료 면제 같은 프로모션을 즉각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일반 시민들까지 원화를 팔고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갈아타려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을 어떻게든 붙잡아두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경제 분위기가 꽤 차분했고 정부도 이런 극단적인 개입이 필요 없다고 느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말까지만 해도 외환 보유액은 4,220억 달러까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그 짧은 안정기 동안 시장은 고요했고 정부도 원화 가치에 당장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했었죠. 하지만 10월 들어 모든 게 변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달러화 가치가 다시 강세를 보이자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질 거란 기대는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신흥국 통화에 즉각적인 압박을 가했고 안타깝게도 한국 원화 역시 이 가혹한 글로벌 흐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1월이 되자 압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원화 가치는 급락했고 기업들의 달러 예금은 한 달 만에 21%나 폭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것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 내부의 뿌리 깊은 구조적 변화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 12월 9일에 열린 공동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심각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생산성 문제로 인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떨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2040년대에는 국가 잠재 성장률이 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정말 섬뜩한 예측이었죠. 이런 하락의 주된 원인은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나 생산성 혁신만으로는 줄어드는 노동력의 충격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불확실해지자 글로벌 시장은 한국 원화에서 점점 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내놓지 않고 꽉 쥐고 있는 이유도 경제의 구조적 미래가 약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달러를 풀면 환율 안정에 잠시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들은
글로벌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를 걱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외화 조달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정작 중요하고 비싼 해외 사업 운영 자금을 댈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달러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대 기업이라도 순식간에 심각한 생존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수십 년 전 1997년 외환위기 때 뼈저리게 겪었던 고통스러운 교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기업들은 처음엔 그 다급한 부탁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달러를 내다 팔고 해외 자산까지 처분했지만 위기가 깊어지자 정부의 태도는 아주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빅딜이라는 명분으로 오너에게 선택권조차 주지 않고 알짜 사업부들을 강제로 팔아치우게 했습니다. 오늘날 SK하이닉스의 전신인 LG반도체 역시 피눈물 나는 협상 끝에 현대로 넘겨져야 했던 대표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회사를 뺏긴 뒤로 LG그룹은 수익성 좋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다시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20여 곳이 넘는 다른 기업들도 정부가 주도한 살벌한 워크아웃 과정에서 그룹 전체가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 붕괴의 과정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들에게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해서 정부가 다시 믿어달라고 해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는 뿌리째 흔들려 버렸고 오늘날 협력을 기대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치권에서조차 정부의 강압적인 개입 방식이 도를 넘었고 오히려 시장 안정에 역효과를 낸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실 정책 책임자들까지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 전면에 나섰는데 이는 정말 드물고 필사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위급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정부 컨트롤 타워가 압박감을 못 이겨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서울 외환시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장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환율은 위험 수위인 1480원 선에서 위태롭게 맴돌았고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꺾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달러를 꽉 쥐고 놓지 않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에 더 투자해야 할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중은행과 금융사들도 자기네 유동성 방어에만 집중할 뿐 메마른 시장의 외화를 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가 더 강력한 2차 대책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시장은 이미 경제의 구조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제 갈 길을 정해버렸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깨진 마당에 사상 최대라는 외환 보유고 수치는 그저 모니터 위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1997년엔 고작 200억 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4,300억 달러가 있어도 불안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문제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 미래의 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여전히 갚을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은 순채권국이지만 시장의 공포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금고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거대한 자금을 쌓아둬도 거센 글로벌 시장의 파도 앞에서는 속빈 강정처럼 무력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한파 속에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고 수출 주도형 경제의 구조적 한계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미끄러지면서 원화 가치를 지탱해주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거나 연기금을 동원하는 건 깊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반창고나 붙이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런 탐질 처방으로 위기의 증상은 잠시 가릴 수 있어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 상실이라는 근본적인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광화문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양측이 걸어 나왔지만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시각차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정을 찾는 길은 어떤 숫자 하나에 달린 게 아니라 한국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